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세계의 이런 일이 빅세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네, 빅세계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외신 읽어주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세계 코너가 인기가 많아요. 아,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갖고 특별 이벤트를 마련을 했어요. 특별 이벤트까지. 네, 그래서 외신 뉴스와 관련된 내용을 퀴즈로 저희가 내드리고요. 그리고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그래서 퀴즈 정답 아시면요.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 커피 쿠폰을 비롯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답은 이번 코너 빅세계 코너 다 끝날 때쯤에 말씀을 드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개별 연락을 드리고 할 테니까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내주세요, 부소장님.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땡땡 혁명, 땡땡에 들어간 거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땡땡 혁명은 2014년 9월 27일에 시작됐던 홍콩 주민들의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말하죠. 처음에는 뭐 대학생, 지식인 중심이었다가 이후에는 뭐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지지를 합류한 전 홍콩적인 시위가 됐었는데요. 이 땡땡 혁명이 된 이유가 이제 시위 전개 과정에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이나 최루액, 살수차 등을 이용해서 진압을 펼치자 시민들이 지참하고 나온 이것을 이용해서 최루액을 막아서 그래서 이제 땡땡 혁명이다라는 네. 별칭이 붙은 것인데요. 과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이 땡땡 혁명에 들어갈 정답 두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 좀 주세요. 네, 땡땡 혁명인데요. 양산 아니고요. 파라솔도 아니고 우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네, 아마 정답이 쏟아질 것 지금 같은데요.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청취자 수준이 워낙 높아갖고 네. 이미 밀물처럼 쏟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그리고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은 빅세계 끝날 즈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죠. 네, 네. 이번 주 분석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외교 관련 기사 33,759건으로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네. 급상승 키워드 1위가 무역 협상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일 무역 아니고요. 이번에는 미중 미중 간의 무역. 네, 네. 무역 협상입니다. 뭐 참 재미있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처음에는 뭐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화해의 제스처를 일종의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둘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얘기가 있었는데 또 네. 그러는 동시에 또 화웨이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 새로운 혐의를 뭐 수사당국 뭐 조사하고 또 뭐 중국 정부가 직접 기업의 뭐 대미 의존도를 파악한다 이런 네.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뭐 겉으로만 평화냐 장기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발언에서 이제 제일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9일 이제 현지 시간 29일에 폭스뉴스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다른 급, 그러니까 디퍼런트 레벨의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다양한 단계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또 뭐 중국도 뭐 사흘 만에 조금 기류가 달라지는 것 같은 목소리들을 뭐 내기도 했죠. 뭐 G7 정상회의에서 류호 중국 부총리가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서 협상을 제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뭐 모른다 뭐 이런 얘기였다가 어쨌든 또 가오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9일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하고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 일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뭐 이날 1.3%에서 1.5% 뭐 상승 마감하기도 네네. 하고 뭐 좀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한 2주 전쯤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미국이 이제 관세를 때린다 그러니까 그 위안화가 이렇게 쏙 내려가서 포치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또 뭐 미국이 그러면은 또 이게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얘기를 지정을 했었잖아요. 중국이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750억 달러에 달하는 물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노발대발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G7 정상회의에 가갖고 중국에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중국 측에서 반응이 사실 안 했다라고 안 하고 들은 바 없는데 나는 그런 얘기하고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지금 보니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나가고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중국 측에서도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증시가 갑자기 또 좋아지는 그런 이제 그렇죠. 현상을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박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더 궁금해질 수밖에 네. 없는 게 이러고 있는데 또 추가 관세 일정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은 이제 추가 관세 하겠다 이러니까 중국도 지난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맞불 관세 하겠다. 네, 뭐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미국에서는 지금 있는 기존에 있었던 IT 회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계속 뭐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네. 화웨이 같은 데에다가 기술 탈취 혐의로 조사하면서 옥죄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아마 것 같은데. 장기전으로 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대선까지 어차피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선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가 뭐 단박에 그럼 뭐 약간은 좀 몸을 낮추고 들어가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게임은 그때까지 계속하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밀당이 좀 시작되는 그렇죠. 뭐 이런 예, 일들인 뭐 것 쉽게 같네요.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분위기는 네. 당분간은 좀 좋아졌지만. 네, 뭐 그래서인지 이 SNS상 키워드를 봐도 좀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뭐 협상 테이블뿐만 아니라 같이 나오는 2차 키워드가 관세율, 지도자, 그다음에 신뢰. 그리고 뭐 증시, 격화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 있는데 뭐 관세율 그럼 도대체 얼마큼에서 타결될까 뭐 이런 얘기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고 그렇죠. 미중 간에 진짜 이게 신뢰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네네. 서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국이 옛날부터 이제 상인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비즈니스를 지금 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로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비즈니스 게임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 간의 과연 힘싸움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거에 따라 갖고 우리나라 증시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경신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퀴즈를 좀 다시 들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뉴스 들어가기 전에 네. 한 번만 더 퀴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네, 어차피 네. 다음 뉴스가 이 그 뭐라 그래 퀴즈랑 연관이 있는 뉴스입니다. 네. 네. 한 번만 퀴즈 더 내주세요. 네, 한번 먼저 퀴즈부터 한번 다시 네네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땡땡 혁명을 맞히시는 건데요. 네. 이 땡땡 혁명은 2014년 9월 27일에 시작된 홍콩 주민들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말합니다. 뭐 전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 홍콩적인 시위가 됐는데 이게 땡땡 혁명이 된 이유가 그것을 이제 진압할 때 그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최루액 등을 이제 살포를 했는데요. 그것을 막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막았다. 이래가지고 땡땡 혁명이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과연 이 땡땡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경신님? 네. 정답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피드백이 되는 저희 이제 방송이네요. 네, 저희가 아주 민감한 방송입니다. 네. 이번엔 포털 사이트에서 관심을 보인 외신 뉴스 키워드 소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첫 번째 키워드 긴급 체포인데요. 네. 이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었던 운동가 네네. 중에 하나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트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에 긴급 체포가 되면서 화제가 된 키워드입니다. 네. 이제 그 홍콩 정당 데모시스트 공식 계정에 따르면 조슈아 웡이 오늘 아침 7시 30분에 낮에 갑자기 그 길거리에서 미니밴이 와서 강제로 잡혀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 길에서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사건을 추적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납치되듯이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곳에 대해서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뭐 완차의 경찰 본부로 호송된 상태다라고 네네. 하는데 경찰청은 지금 논평을 거부하고 있고요. 조슈아 웡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오늘의 땡땡, 퀴즈의 예, 땡땡 땡땡 혁명의 주역인 인물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고 또 이제 그 웡은 이제 반송환법 시위 물결에 한창 있는 지난 6월에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시위 최전선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말이죠. 또 이제 오는 31일에 또 대규모 시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를 앞에 두고 지금 이렇게 긴급히 체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그 이제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는 핵심 인사 역시도 이제 어저께 이제 한 명이 더 이제 잡혀간 그게 네네.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지미 셰민가 네 맞습니다. 폭행당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육해공군 병력이 29일에 새벽 홍콩에 뭐 진입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말이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면서도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관심이 지금 홍콩에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뭔가 왠지 좀 으스스한데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네, 댓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곳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정말 홍콩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좀 네네. 있었고요. 인민을 위한다는 사회주의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들. 무사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가 그를 지켰으면 좋겠다.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 그리고 또 이것이 오히려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규모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참 걱정된다. 라고 좀 걱정되는 목소리들이 이번 주말을 네. 좀 홍콩을 지켜보는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큰일 없이 무사하게 잘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지금 청취자분 중에 1156님 제3차 산업혁명 부소장님 제3차 산업혁명 맞나요? 크크크크크 하신 거 보니까 네. 그깟 커피 쿠폰 훗뭐 약간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두 글자입니다. 제3차 네. 산업은 다섯 너무 글자네요. 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요. 시리로 엿들은 애플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애플 이제 아이폰에 보면은 이제 음성 인식 기능,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게 네. 실인데 이제 이게 그 우리 이용자와 이 인공지능이 나눈 대화를 계약업체 직원들이 듣고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분석이 나온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CNBC의 보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화한 내용들을 애플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그거를 계약직 직원들이 듣고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제대로 체크했는지를 분석하게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 좀 더 좋은 기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다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애플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보도가 되니까 애플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이제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떻게 한 것이냐면 이날 성명에서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이상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나 성능을 위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사과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들의 음성 녹음 파일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네. 시리 성능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로 생성한 녹취록, 그러니까는 기계끼리 대화한 녹취록은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용자들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애플의 어떤 성능 개선을 위해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옵션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허락을 좀 받고 하겠다. 하게 네, 되면은. 그런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들의 얘기로는 어쨌든 전체 데이터에서 0.2% 정도밖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애플이 이럴 줄이야. 아니 왜냐면 약간 예전에 이랬던 것이죠. 2016년도인가 그 당시에 이제 산 버나르디노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하던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아이폰이죠. 네. 애플이니까 아이폰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몇 번 하면은 1분 쉬고 몇 번 하면 1시간 쉬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해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FBI에서 백도어를 좀 열어달라고 애플한테 부탁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렇죠. 애플이.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어찌됐든 고객의 사생활과 관련된 거고 하나 열어주면 다 열어줘야 되나 못한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논란도 되고. 배신감 느끼는데요. 애플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아마 계약 직원을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것도 말이 하는데 되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날 그 작업을 하던 계약 직원을 300명 이상 또 해고를 했다라는 게 가디언지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역시 가디언이 그런 걸 잘해줘. 네, 맞아요. 네. 그래서인지 좀 댓글들도 네. 어떻게 보면 참 보완하면서 외치던 것에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네. 어쨌든 모든 인공지능들이 성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좀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의 영역과의 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가 좀 필요한데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이러니 그리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냐 뭐 댓글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색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코너 시작할 때 냈던 청취자 퀴즈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중에서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안 실장님 양산하고 이렇게 웃는 모습 표현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할지 겪어본 우리가 잘 알지요. 네, 정답을 아니신 거는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답은 정답은 뭔가요? 우산혁명입니다. 네, 우산혁명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명, 진짜 1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비롯한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커피 쿠폰 꼭 가져가셔서 커피 한 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신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부소장님 오늘 퀴즈도 내주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네, 한 주간 주요 뉴스에서 아쉽게 비켜간 중요한 이슈를 고민해보는 책임 뉴스 시간입니다. 책임 있는 두 분,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퀴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응이 뭐 아주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도 네. 퀴즈 하나 내요. 퀴즈가 저는 오면서 들었는데 네, 너무해요 정말. 왜요? 네, 너무 좋던데요. 쉬워. 네. 에이, 무슨 하지만 말씀을. 오늘 김지윤 박사님 오드리 헵번처럼 보이십니다. 아, 그러면 저 100만한테 양성됩니다. 그만해 아, 그래요? 주시고요. 네. 이야기 코너 주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치를 못 잡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네. 됐고 사건 시작된 지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요새 좀 큰 뉴스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네. 다른 뉴스한테 좀 덮여서 많이 조명이 안 됐습니다. 아니 저는요 이게 가장 큰 뉴스예요. 지난주 이번 주에 핫 이슈인데 네.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 의혹이나 혹은 뭐 가족 의혹 또는 지금 정개특위 문제 지금 그것보다 이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세월호급 왜냐하면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이 청문회를 월화 열었는데 세월호 참사와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뤄요. 두 개가 급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네. 이 몇 분이 사망했는지 아세요? 1,300명 정도. 공식 사망자만 1,400명이 좀 네. 넘습니다. 잠재적으로 노출 위험됐을 건강 피해자라고 부르는데 건강 피해자가 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죠. 이게 20년 된 일이에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팔려나간 사실은 90년대 말부터 팔렸고 그 이후에 팔린 일부 제품도 있는데 그러니까 12년 동안 팔려나간 일반 이 생활용품에서 그렇죠. 독극물이 나와서 정말 여기에는 임산부 네. 그리고 또 태아, 영유아 아니 집에서 청결하겠다고 가습기에 곰팡이 끼는 거 막겠다고 살균제를 다 사서 우리가 썼는데 그게 우리 가족에게 독을 뿌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인데 2011년부터 이게 문제가 되고 8년 만에 청문회가 처음 열려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 인도에서 그 유니온 카바이트인가요? 무슨 가스 네네. 폭발 사건이라든가 이거 뭐 체르노빌이나 네.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과 다르지 않은 사회적 참사인데 이게 이번 주에 전 이렇게 묻혀 있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축적됐었던 문제였다는 것도 몰랐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진이라든지 네, 기사 네. 이런 것만 남아 있었지 많은 분들이 아 이번 주에 그게 있었나라고 모르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청문회 통해 갖고 좀 새롭게 나온 사실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청문회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 내용을 아는 네. 사람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할 것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군에서도 네, 그러니까 네. 2011년부터 군에서도 관련된 이제 제품을 썼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고 그게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동안 800여 개 제품을 군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12곳에서 사용됐다는 예. 거고요. 그럼 군대 갔었던 젊은이들이 그렇죠. 근데 노출된 피해자를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렇지 못 찾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오늘 보도를 보시면 한 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됩니다. 이 부대를 거쳐간 이제부터 군을 거쳐간 피해자를 이제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아, 그럼 더 그리고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늘어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피해를 줬던 기업들, 네네. SK 케미컬 이게 얘기도 되나요? 네, 네. 얘기해도 되죠. 어차피 나온 네. 얘기가 애경 같은 기업들이 일종의 어떤 위원회를 꾸려서 이 문제를 이제 유야무야 덮으려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사실 이 문제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건 옥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고의성이 없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모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96년에 만들었고 그 만들어서 정부 어떤 인허가를 거쳤고 그런데 옥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문제를 좀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적다라는 걸 마치 외부의 네. 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조작하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맡았던 교수가
지금 재판을 회부돼서 대법 판결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1심에는 유죄를 받았고 2심에는 약간 무죄를 받았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에요. 이제 그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네, S대학교.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에 데모를 하는 서울대 학생회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런 그 교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은 들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그 회사에 돈을 받고 일종의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종의 조작이죠. 조작을 진짜, 해줬다라고 여론을.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네. 되게 좀 안타깝죠. 그렇군요. 근데 옥시 측에서 안 났다고 그러던데요. 그 사건 당사자들 전부 다 어디 그게 가버리죠.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아마 박동석 대표가 현재 대표가 나왔는데 네네. 현재 대표에게 굉장히 따져 물었고 이 기업은 자세를 낮췄습니다 한껏. 네. 하지만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아주 답답한 청문회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2016년부터 대표라 이 사건 때 대표가 그러네요. 아니었어요. 네. 그럼 이 사건 때 대표는 누구냐 하면은 외국인이에요. 아 맞아요. 예, 지금 네. 거라브 제인이라는 네. 이름인데 이 사람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마케팅 본부장을 하고 2010년, 2011년 옥시 당시엔 코리아 대표. 지금은 네. 옥시 저 RB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시 레킷 뱅키저 이름 어렵죠. 네, 네, 그런데 어려워요. 지금 문제는 본사는 영국이에요. 네. 그런데 본사와도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 당연히 본사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답변을 내지 않고 당시에 어쨌든 한국 대표를 빼돌렸어요. 지금 이 사람 뭐 하는지 다 밝혀져 있어요. 뭐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총괄 담당 부사장으로 싱가포르에 있다고 해요. 인터폴에 수배됐어요. 피의자예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청문회도 안 오고. 그래서 어제 현재 대표를 불러앉혀놓고 네. 왜 이 양반 안 들어오느냐고 따져 묻는데 엄청난 시간이 갔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출석하게 되면 어쨌든 뭐 최대한 답변을 회피하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사에 어떤 보고를 했고 본사가 그렇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느 시점에 알았고 왜냐하면 자체 실험을 다 한 것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이메일에서 정황들이 대체로 나왔어요. 이제 당사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네. 안 들어오면서 사과를 하면 뭘 합니까? 그렇죠. 당사자가 안 들어오면서 지금 사과를 하면. 청취자분 중에 7045님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서 가습기를 계속 틀고 있었는데 그 당시 폐가 굳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그렇죠. 계속 이제 제보가 이제 구제 들어오고 요청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왜 그랬는지가 점점 알게 되니까 더 많은 이게 분들이 그러니까 제보하시는군요. 아우. 그 지금 정부가 조금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한 그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한 뭐 몇백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결국은 한 6,9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신청한 분들 중에 인정받은 이게 이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피해자다라고 인정받은 분이 835명밖에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피해자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연관성을 본인이 일종의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어떻게 그 문제 그러니까요. 지금 내 피해와 그 가습기 살균제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피해 구제와 관련된 피해자 범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 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에 연관성이 있으면 그 네.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그분을 어떤 국가적으로 조금 어떤 일종의 치료비를 어떻게 대우해 준다든가. 좀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 반드시 네. 그 부분이 돼야 돼요. 근데 또 기업 측에서 이제 반대를 많이 예. 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아니, 기업은 어제도 나와서 아니, 청문회를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네네.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제일 황당한 답변은 뭐였냐면 정부가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관리를 안 해줬으니까 우리 기업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죠. 당국의 네. 책임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일 황당한 게 아까 말씀하신 정부는 이 피해를 쭉 접수받아서 1, 2, 3, 4등급으로 피해 등급을 나눠요. 1, 2등급만 이 배보상 대상이에요. 그나마. 그렇죠. 근데 뭐 얼마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금액이 계속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기껏해야 사망자의 경우 1인당 한 이제 1억여 원 정도 이야기가 최근까지 이제 나온 답인데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존슨앤존슨에서 여성용 어떤 제품 청결제를 팔았어요. 이걸 썼어요. 근데 이게 난소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이나 말기암에 걸리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이게 인정이 돼요. 입증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죠.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자가 한 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800억 원
손해배상 받았고요. 그리고 말기암 60대 되는 분이 네. 600억 원 손해배상 받고요. 이 똑같은 질환, 똑같은 제품으로 기인한 질환은 집단 소송이 돼서 네. 판례가 나오면 다 동등한 이 규칙으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여기서 집단 소송 없고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 없고 없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사망했는데. 지금 1332님 저희 아들도 2001년생인데요. 혹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로 당시 천식으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천식 대상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그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정말 알 수는 없네요. 지금은 다행히 건강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드님 그래도 지금 그 건강하셔서 말씀을 다행이고요. 드릴게요. PHMG, PGH 독극물 그 이후에 추가돼서 이 MIT 저 출신 대학 아닙니다. 네, 이게 그거 물질 말고요. 이름입니다. CMIT 네네. 그리고 또 새로 나와서 BKC라는 물질까지 네네. 지금 원래는 폐경색을 일으켜서 이 한 가지 질환에만 적용을 했어요. 호흡기에. 근데 지금 천식되고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등등등 추가돼서 8개 질환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혈관에도 영향을 줬을 거고 그렇죠. 피부 질환, 아이들 아토피에도 영향을 줬을 거고 네. 그래서 더 역학조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네. 좀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가슴 아픈 청문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잠깐 교통 정보 듣고 그리고 책임 뉴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뉴스는 잊어라. 신선한 저녁 뉴스. 라디오를 켜면 뉴스가 내 눈앞에 딱. 뉴스 배송은 색다른 시선. 네, 책임 뉴스 돌아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이 지금 탑뉴스를 장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비켜난 소식이기도 하고 관련된 소식이기도 하고요. 어제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가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심경을 자신의 SNS 밝혔어요. 장문으로. 네, 우리 저 굉장히 김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어찌됐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로서 사는 기간보다 이제 문준용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기간이 더 길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떤 선거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어떻게든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난 얘기를 참았다. 자기도. 네. 근데 본인의 경험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당신이 옳다.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조국 딸에게 얘기는 당당하게 얘기하라라는 거고 지금 이제 네티즌이나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름은 거명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조땡땡이라는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행히 지금 조국 딸로만 이야기되고 있으니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일단은 조금 그걸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보장해 달라라는 굉장히 좀 절절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죠. 네. 굉장히 글 자체가 찰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저는. 네. 하긴 그 따님이 어쨌든 많이 오르내리는데 나이도 사실 젊잖아요. 그래서 와 참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문준용 씨가 부담감이. 그걸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문준용 씨는 지금도 정치적 이유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의혹 해소된 게 아니잖아. 그때 부정 채용된 거잖아. 이렇게 계속 SNS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아마 지금도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딸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동병상련일 텐데 전 딱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는 미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우리 이름으로 살 날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장관 후보의 딸 혹은 장관의 그렇죠. 딸, 대통령의 아들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통령 혹은 장관의 자제로 특혜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되지만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그렇죠. 거기엔 공감이 저는 됐고요. 문준용 씨가 요즘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목소리를 내라.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을 해요. 장관의 가족, 직계 가족, 장관의 딸은 검증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렇죠. 나도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됐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거기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글을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당당하게 쓴 건 나도 이제 바뀌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동안에는 자기의 얘기를 안 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문준용 씨가 훨씬 더 자기 주장, 자기 얘기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자기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그렇죠. 낼 거죠. 예, 예. 저도 읽어봤는데 네. 뭐랄까 좀 그동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 또 당시에 네. 그동안 굉장히 숨죽여서 살았잖아요. 거짓 본인이. 정보도 튀어나왔잖아요. 예. 아 맞아요. 카톡 예. 그 메시지를 무슨 뭐 완전히 룸사롱을 다녔느니 네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다 조작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억울했었던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고생이 좀 많이 심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의 노력 여부, 능력과 관계없이 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로 거명이 되면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까지 밝혀지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대중이 캄다운하는, 좀 진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러다가 좋을 것 아반떼를 같아요. 타도 포르쉐로 보이는 이 기현상과 더불어 저는 오늘 최고의 모욕이 나왔어요. 어제 국정농단 최종심 대법 판결 받았는데 최순실 씨 얘기가 최순실이. 나왔는데 맞아요. 우리 정유라는 그러니까. 말이나 열심히 노력이라도 타서 있다. 메달이라도 땄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건 전 최고의 모욕이 최고의 아닐까 모욕이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계시지. 대대로 참나. 특혜를 받았는데. 예, 그렇군요. 저희 시간이 없어갖고 네. 이쯤에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가습기 관련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정말 네.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관심 좀 정말로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본인의 뭐 부모님 이런 분들도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좀 많아요. 이게 그래서 990만 개 제품이 팔렸다니까요. 12년 그러네요. 동안 거의 네. 모든 가정이 다 썼다는 우리도 얘기예요. 모르는 사이에 또 네네.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2011년 전에 2011년 전에 이용하신 분들은 네네. 한번 의심해볼 필요는 있죠. 네, 본인이.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많이 그렇죠. 정보를 공개해야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최김 함께하는 책임 뉴스 오늘도 약간 비껴갔지만 정말 중요한 네. 이슈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죄송해요. 아니요. 다음 주에 네. 더 말을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를 2배로 전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장 궁금한 스포츠 뉴스를 들여다봅니다. 주민 스포츠. 네, 지난 월요일 올해 마지막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US 오픈에는 2명의 한국 선수가 또 본선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권순우 선수는 아쉽게 부상으로 기권을 했고요. 정현 선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열린 2회전 2차전에서 3시간 22분 정말 대접전 끝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3회전이 되죠. 3회전에서는 누구랑 맞붙느냐. 정말 테니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시는 이름입니다. 라파엘 나달과 맞붙게 됩니다. 오늘 주민 스포츠 정현 선수 이야기와 함께 US 오픈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동훈 기자 그리고 테니스 전문지 테니스 피플의 박원식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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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역전승이에요. 세트스코어 0대2로 지다가 3대2로 뒤집은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정현 선수만이 포기를 안 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첫 세트 1대6, 2세트 2대6으로 졌는데 나머지는 다 채널들 돌리고 안 보시는 그쵸, 분들도 많았대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한 그 선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정현 선수가 약간 큰 대회에서 근성을 좀 발휘하는 게 조금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랜드슬램 대회는 이 5세트 경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대회 같았으면 3세트 경기였으면 끝났죠.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네. 지는 건데 3세트 따내고 나서 마지막 5세트도 너무 극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대5까지 지다가 네. 6대6 되고 타이브레이크 가서 뭐 이런 대역전 드라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짜릿한 근데 승리였습니다. 정현 선수랑 그 맞붙었던 선수가 꽤 센 선수였단 말이에요. 페르난도 베르다스코 선수. 저도 약간 생소한데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랐던 선수라고 스페인에서는 하더라고요. 나달 다음으로 알려져 있는 선수고 4살 때부터 전문 테니스 코치를 둘 정도로 아주 부유한 집안의 선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집에 테니스 코트가 2면이 있었고요. 집에요? 네. 그리고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선수가 가장 경기하기 꺼려하는 선수가 메르다스코입니다. 그 정도로 잘하는 선수예요. 포핸드는 세계 네네.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포핸드는 페더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페더러는 모든 걸 잘하고요. 이 네. 선수는 특히 포핸드 스트로크를 잘합니다. 그렇군요. 기록을 찾아보다 깜짝 놀란 게 이 네. 선수가 그랜드슬램 대회 66회 연속 개근을 했대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랜드슬램 대회가 1년에 4번 있잖아요. 네네. 그럼 66회면 16.5년인데 그러니까 17년 동안 안 빠지고 그랜드슬램에 나올 정도면 정말 실력과 건강함, 내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나이가 이제 36이니까 정현 선수랑 띠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오늘 3세트 이후에 아무래도 좀 정현 선수한테 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현 선수가 우리한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 지난해 호주 오픈 네, 4강까지 올라왔었던 그 이후에 좀 부진했어요. 부상 때문에도 좀 부진하고 그래갖고 지난해는 그 덕분에 사실은 세계 랭킹 19위까지 올라갔다가 올해는 이게 쭉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100위권으로. 근데 요새 부상이 조금 호전이 됐나 봐요. 6개월을 쉬었는데요. 네. 그 쉬는 기간 동안 본인이 몸이 완벽하지 않으면 경기를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트레이닝 코치를 3명을 두고선 연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중에 우리나라 금메달 많이 따는 쇼트트랙 그 선수들을 네네. 가르치는 트레이너를 지도를 받아가지고 몸의 중심을 잡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쇼트트랙 코치가 테니스 선수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는 건가요? 쇼트트랙을 링크를 돌다 네네. 보면은 중심을 많이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테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을 몸으로 뛰어가서 막아내고 네. 다시 리커버리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정현 선수가 그런 걸 워낙 잘하는 선수였는데 사실 발바닥 부상도 좀 네. 있었고 몸이 좀 크고 다리도 굵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 중심 잡는 게 좀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번에 사진을 이제 외신 사진 통해 보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더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포핸드는 어떤가요 요새? 포핸드도 살짝 안 좋았었는데 백핸드에 비해서. 상대 선수들이 네네. 정현 선수가 경기를 안 풀리 정현 선수랑 해서 어려울 때는 네네. 포핸드 쪽으로 높게만 주면 이긴다 했는데 네. 요번에는 달라졌어요. 1, 2세트는 통했는데 네. 3, 4, 5세트는 그게 하나도 안 통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확실히 향상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16강이 된 거죠. 16강. 아니요. 3회전. 3회전. 아직 그렇군요. 32강. 16강 전에 네. 이제 예. 3회전에서 만나게 될 이 라파엘 나달 선수. 우리가 테니스 팬이 아니더라도 자, 아는 테니스 선수 이름 말해보세요 하면은 딱 나오는 3명이 페더러, 조코비치, 그다음에 나달이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언제부터 뛰었는데 아직까지도 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저 페더러가 81년생이고요. 네. 38이죠. 우리 나이로. 39이군요. 그리고 라파엘 나달이 86년생, 네. 5살 차이인데 이 두 선수가 5살 차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라이벌 대결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페더러가 20회 우승을 채웠고 나달은 18회예요. 2번이 부족한데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는 오히려 나달이 40전 24승 16패로 더 앞서 있어요. 오른손 황제 페더러, 왼손 천재 나달 뭐 이렇게 네네. 별명을 붙이는데 나달 선수랑 붙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아, 어떻게 보세요? 나달 선수는 경기를 하면서 작년에 한번 기권을 하고 네. 거의 기권이 없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맞아요. 선수. 코트에서 뛰어다녀서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현 선수도 나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한번 본인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우연찮게 예선을 거쳐서 네. 본선 1회전도 3시간, 2회전도 3시간을 해서 이겼거든요. 역전해서. 네네. 나달하고는 부담이 없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는 정현 선수가 페더러, 조코비치, 나달 다 붙네요. 네. 아, 이러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죠. 호주 예. 오픈에서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네네. 호주 오픈에서 그 조코비치를 이겨가지고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4강 올라가서 4강에서는 페더러 선수랑 그만 이제 페더러한테 기권패 네. 중간에 이제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죠. 제가 그 경기 보면서 정말 저 페더러 선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야가스라고 생각이 든 게 발바닥 부상이었잖아요. 그때. 네. 깊숙이 넣는 거예요. 막 뛰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기권을 해서 그리고 나서 사실은 조금 많이 아파갖고서는 고생을 많이 해서 정현 선수를 생각하면은 좀 안타까웠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테니스를 해요. 테니스를 배워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때는 정말 테니스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테니스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호주 오픈 이후로 저희 애들이 배우러 가는 테니스 거기에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현 선수 덕분에 테니스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현 수가 그래서 이제 지금 4개 그랜드슬램이 있잖아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호주 오픈, 호주 1월 달에. 오픈, 예. 그다음에 프렌치 오픈, 네. 롤랑 가로스라고 우리가 네, 얘기를 네. 하고, 그다음에 윈블던, 그리고 마지막 이제 US 오픈인데 이제 빅3 그 중에서 이제 호주 오픈 치렀고, 그리고 뭐 US 오픈하고 롤랑 가로스 나갔었나요? 정현 선수 못 나갔죠. 못 나갔죠. 네, 네. 윈블던 네, 윈블던 나갔어요. 못 나갔죠. 이게 네. 이 둘 빅 2를 지금 이제 경기를 네. 치르게 됐는데 지금 이제 US 오픈 어쨌든 나달 선수랑 붙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부담 없이 네. 얼마나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가 하는데 부담 없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니스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네. 하죠. 지금 이제 4개 메이저 대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네 중에서 저는 왠지 그래도 윈블던이 제일 권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냥 느낌인가요? 이거는? 역사가 제일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윈블던을 가보시면요, 그 전통을 고집을 합니다. 흰색 옷. 네.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조용히 둘이 똑같이 승자와 패자가 거의 나란히 나가거든요. 그리고 장내 인터뷰도 네네. 없고 광고판도 없고, 그리고 녹색 잔디에서 펼쳐지는데 맞아요. 침묵 속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테니스는 좀 품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뭔가 영국스러운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굉장히 같아요. 보수적이고 그 대회 방식을 굉장히 고집하는 그런데 네. 근데 어쨌든 찾아보니까 이 윈블던이 1877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오. US 오픈이 1881년이고 프랑스 오픈이 1891년. 가장 네 개 대회 중에서 가장 덜 오래된 게 호주 오픈인데 호주 오픈. 그래도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114년이 됐죠. 이야, 이 진짜. 네 개 대회가 네. 다 뭐 120년, 네. 130년 된 엄청난 대회들입니다. 사실 테니스는 프랑스에서 생겨났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 윈블던이 그래도 가장 좀 권위 있고 뭔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위대한 대회 같이 이렇게 확 느껴지는 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센터 코트 하면 초록색 잔디에다가 흰색 옷 딱 입고 나가야 되고 막 조용해야 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상금은 US 오픈이 제일 많다 그래요. 네, 이 아마 기업들이 미국에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금이 총 688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윈블던 같은 경우는 한 460억이거든요. 네. 한 200억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오. 그만큼 미국의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청취자분들도 응원의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국인 62님, 더 큰 대회에서 힘이 솟는 선수들이 있어요. 많은 관중 환호에 힘을 더 얻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정현 대단합니다. 흰색 안경 캐릭터 굿 멋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정여사님, 정현 선수 화이팅 보냅니다. 얼굴도 남자답게 잘생겼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주말마다 테니스를 건강 챙깁니다. 또 테니스 하는 분의 아드님이 또 테니스를 하신다고. 네. 그리고 한국인 유기님 사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테니스 굵은 다리가 불리하다. 왜 불리한가요? 몸이 좀 가볍거든요. 그리고 날렵하고 페더러나 나달, 조코비치는 특히 조코비치는 75kg 정도 되는데 정현 선수는 그보다 몸집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네. 것이 좋으니까 3시간, 4시간씩 뛰려면은 아무래도 좀 가벼운 게 유리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또 그랜드슬램 대회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다 출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또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누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 김동훈 기자님? 사실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4대 메이저 대회 중에서 네. 그 뭐 나달하면은 클레이 코트의 황제, 그렇죠. 흑신. 네. 그래서 프렌치 오픈에 오픈만 강하죠. 12번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페더러하고 조코비치는 프랑스 오픈에서 딱 한 번씩밖에 우승을 못했어요. 요즘 페더러는 윈블던 잔디 코트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간신히 달성을 했죠. 근데 반대로 또 나달 같은 경우에는 호주 오픈에서 한 번밖에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호주 오픈이 하드 코트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페더러는 잔디 코트, 윈블던에서 네네. 강하고 나달은 클레이 클레이에서 코트, 프랑스 오픈에 강한데 US 오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드 코트죠. 이건 물론 이제 하드 코트인데 네. 우승 기록을 보면 페더러가 5번, 나달이 3번, 조코비치 3번이에요. US 오픈에서 아주 고르게 우승을 한 대회거든요. US 어렵네요. 오픈이 굉장히 좀 점치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도 점쳐주세요. 저는 그래도 페더러. 네, 네. 그리고 저는 조코비치랑 페더러가 쭉 이기면은 4강에서 맞붙게 되거든요. 네네. 이번에 윈블던 결승을 이제 관전을 해보니까 조코비치는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해서 네. 거의 수비형으로 하면서 찬스를 노리는. 근데 페더러는 멋있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코비치? 저는 조코비치가 우승할 거라고 네, 봅니다. 나달은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럼 저는 나달 할게요. 그냥 안 네.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나달과 대결을 벌이는 정현 선수 US 오픈 3회전 우리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 주민 스포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동훈 기자, 테니스 전문지 테니스 피플의 박원식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엔딩곡 트래픽의 Dear Mr. Fantasy입니다. 1967년에 발매가 됐는데요. 최근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오프닝 곡으로 쓰여서 지금도 익숙한 곡입니다. 미스터 판타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세요. 우울함을 털어낼 수 있게 기타를 쳐주세요. 그러다 당신 혼자만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죠. 혼자 희생을 감내하면서 다른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지만 실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타시, 즉 환상 속의 인물이란 게 아닌가 합니다. 비온 후 아침 저녁 좀 서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